안노 히데아키를 이해하다 보면 잔혹한 천사의 태제로 헤겔도 나오고 영원 회귀와 위버맨시로 니체도 나오고 토블로레라 건버스터에서 프로이트와 융도 나옵니다. 이번에 신 울트라맨에서 구조주의까지 나옵니다. 구조주의를 봐야 하는 이유와 간단한 소개에 이어서 안노 히데아키가 바라보는 관점까지 쉽게 구성해서 순서대로 나오니까 편안하게 끝까지 보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생의 사고. 신 울트라맨 예고편을 보면 예상치도 못한 영역의 책이 나옵니다. 야생의 사고라는 구조주의의 대표 저서인데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는 구조주의와 인류학으로 유명한 사람의 저서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책 자체가 읽기 쉬운 편은 아닙니다. 레비스트로스도 쉽게 이해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표현의 정확성을 위해서 프랑스 원본을 읽기를 권하거나 최소한 영어 번역본을 보기를 권합니다. 한국어 번역본이 비교적 최근에 발간한 게 있어서 참고하긴 했지만 정확한 이해를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작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설명을 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구조주의에 앞서 정신분석학을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소개가 됩니다.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트와 융을 빼기 어렵죠.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시작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토블러레라 건버스터에서 융 프로이트라는 여성 캐릭터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안노 히데아키가 두 사람의 사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분야의 이름만 봐도 결이 다른 것 같은 언어학을 바탕으로 구조주의를 연구하던 레비스트로스가 등장하는 건 구조주의와 정신분석학의 전체를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레비스트로스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신분석학자는 라캉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과 언어학, 구조주의. 구조주의는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도 상호관계, 즉 보이지 않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레비스트로스도 인간의 무의식이 체계를 가지고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보는 반면에 레비스트로스를 비롯한 구조주의에서는 무의식을 형성하는 주체가 타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라캉은 프로이트가 주장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의한 무의식과 자아에다가 레비스트로스의 타인이 만드는 무의식과 자아를 얹게 됩니다. 그리고 레비스트로스의 타인이 만드는 무의식과 자아의 근본을 구조주의의 한 획을 긋게 되는 소시르가 제시한 언어학적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소시르는 언어라는 것은 문자라는 상징에 의미와 음성을 표현하는 기표가 있고 기표에는 고유의 이미지와 개념 혹은 의미인 기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표와 기의를 묶어서 기호가 되는 것이죠. 부모라고 하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남녀로 정의할 수 있듯이 말이죠. 라캉은 프로이트, 레비스트로스, 소시르를 통해서 정신분석학의 프로이트 이론과 구조주의의 소시르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구조의 언어학이라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정신분석의 범위를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으로 집대성한 것입니다. 정신분열.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전제를 먼저 세우게 됩니다. 기표와 기의가 사회적 약속과 일치하면 정상적인 정신이지만 그것이 사회적 약속과 일치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여러 개의 기의가 발생하게 되면 정신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라캉은 무의식의 장벽이 만들어낸 기표가 기의에 닿지 못하고 미끄러진다는 표현으로 정의합니다. 단순한 예로 잔혹한 천사라는 말이나 사도를 천사로 표현한 것을 보면 단어와 의미가 언뜻 매칭되지 않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죠. 우리는 기표와 기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걸 미끄러진다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신지도 이런 경험을 하는데 신지는 정신분열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지의 정신분열. 아니카 르메르가 쓴 자크라캉이라는 책을 보면 설명을 위해 쓴 어떤 남성이 겪은 예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남성과 함께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제비라는 이름의 경찰들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다음날 깨어났을 때 분명 다치고 멍들었는데 그 이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남성은 우연히 본 제비떼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공포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것마다 제비로 변하게 되고 그 제비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망상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기표와 기의가 어긋나게 됩니다. 이걸 초반에 신지에게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TV판과 신극장판 모두 신지는 초호기에 탑니다. 사키엘의 공격을 받고 기절하게 되죠. 그리고 깨어났을 때 병원의 침대였습니다. 네르프의 시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레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또래 여자아이가 침대에 누워서 옮겨지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팔이 다쳤던 기억은 분명 있는데 그 다음 기억은 없습니다. 분명 눈까지 움켜쥐고 통증을 느꼈었는데 팔이 다친 것까지만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토를 만나기 전에 팔을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미사토의 집에 가서 씻고 잠들기 직전에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사도라는 존재에게 공격을 받고
폭주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 표정을 보면 공포에 질려있고 몸을 움츠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사도는 적이라는 무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신지도 마찬가지죠. 사도를 천사로 표시하는 것 때문에 오는 기표와 기의 미끄러짐, 사도가 적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은 신지와 우리가 아니라 작품 속에 존재하는 타인에 의한 언어작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신지가 심리를 표현하는 장면에서 사도를 계속 적이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과 그것이 장면의 문자로 표현된다는 방식, 그러나 그런 반복적인 외침 끝에 등장하는 것은 아버지 겐도라는 것을 이런 기표와 기의, 타인에 의한 무의식과 자아에 대한 자크 라캉의 언어학적 정신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로 TV판의 영문 제목입니다. 각 영문 제목은 일본어 제목을 보충하는 설명의 성격이 강하고 정신질환과 관련된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사를 보면 후요츠키가 겐도를 찾아갔을 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돈이 많이 들 거라고 했습니다. 신지는 미사토가 마중 나갔을 때도 또 작품에서 나가려 할 때도 센세, 그러니까 우리말로 선생님이죠. 이런 등장한 적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에게 들었다고 하거나 선생님에게 돌아가겠다고 하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신지가 앉아서 보고 있던 연극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심리치료를 위한 수단이었죠. 신지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고 누가 정신분열을 겪고 있는 것인지는 주체별로 따로 적용할 수 있지만 확실한 점은 신지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정신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의식과 열차 공간. 라캉은 사람의 무의식과 자아가 형성되는 발단으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꼽습니다. 사람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으면서 자신의 욕망의 대상을 차지할 수 없다는 좌절과 결핍, 또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욕망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 그런 좌절과 욕망을 억압하여 표출하지 않는다고 봤죠. 그리고 그런 억압이 쌓여있는 곳을 무의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지가 열차 안에서 자신과 대면하기도 하고 다른 캐릭터들과 대면하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에서 자기의 맞은편에 있는 존재가 자기 자신의 억압된 욕망과 좌절의 감정을 들춥니다. 신지는 늘 변명하기에 바쁘죠. 그건 겐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장면이 연출된 것은 정신분석학에서는 자기 자신이 자신과, 구조주의에서는 타인이 자신과 대면하여 억압된 욕망과 절망을 들추고 비추기 때문입니다. 구강기와 거울. TV판에서 20화에 오랄 스테이지라는 영어 제목이 있습니다. 이건 프로이트를 비롯한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그 구강기 맞습니다. 그런데 구강기는 생후 1년쯤에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영어 제목에 쓰인 건 TV판 20화입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 시기적으로 생후 1년이라는 건 소년이여 신하가 되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이걸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마지막에 신지가 깨닫기 전 거울이 깨지는 장면부터 보면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을 라캉이 재해석한 거울의 자아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근원적 나르시시즘과 2차적 나르시시즘으로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근원적 나르시시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근원적 나르시시즘은 자기 성애의 단계를 말하는데 언어작용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된 아이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의한 욕망의 좌절과 억압을 경험하고 그게 무의식에 형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라캉도 근원적 나르시시즘을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아기에 비유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되어야 거울 속의 이미지가 자신임을 인식하고 그동안 부분으로 인식하던 신체들이 하나의 통합적 개체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이미지는 실제 자신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 인식되는 자신이며 하나의 기호 상징입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나는 상상계,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으로 정이 내려진 나는 상징계, 그 거울이 깨져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실제계에 해당합니다. 작품에서 내가 보고 있는 건 너, 내 안엔 누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런 라캉의 거울의 자아 단계에 비춰진 타인에 의한 자아를 설명한 것이며 거울이 깨지는 장면은 타인에 의한 자아가 아니라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주체성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TV판 스토리 전체가 신지라는 캐릭터를 통해 안노 히데아키와 우리 개개인의 미성숙함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20화에서 구강기에 해당하는 제목을 붙인 건 26화에서 거울의 자아 단계를 극복하는 과정과 비교를 했을 때 연령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성장 단계로서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조민족의 문자. 아마도 작품에 등장한 순서로 따져보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관심을 가졌다가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인류 전체의 발전을 설명하는 구조주의에 눈을 돌렸을 것입니다. 구조주의 전체 중에 정신분석학과 일치하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주의도 작품에 반영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학적 관점이 구조주의의 전제가 되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이 안노 히데아키가 자신의 유니버스에서 계속 시조민족의 문자라는 것을 등장시키는 이유입니다. 문화는 반드시 언어를 끼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언어는 약속입니다. 어떤 소리나 어떤 몸동작을 하면
한다면 그것이 특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각 동물마다 고유의 언어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소리나 모양이 되기도 하고 페로몬처럼 어떤 화학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초음파처럼 특정 주파수가 되기도 하죠. 디지털 기기도 초창기의 기계어부터 코볼, 포트란, C 언어 등등 자기들의 약속이 있으며 그것을 언어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 약속을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고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 지혜를 포함해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문화라고 부르죠. 문화는 인간이 신에게 받은 능력을 이용해서 창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의식에는 억압된 욕망, 다양한 욕망들을 언어를 통해서 해방하는 것이죠. 이것은 문화를 보는 언어학적 구조주의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안노 히데아키에게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체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기 무의식에 있는 것을 현실에 드러나게 해주는 하나의 통로이자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안노 유니버스라면서 소개한 작품들을 보면 안노 히데아키가 어렸을 때 보았던 작품들이죠. 우리도 어렸을 때 보았던 문화의 부활을 환영하듯이 안노 히데아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기 자신이 가진 위치에서 어렸을 때 보고 들은 오타쿠 문화 중에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작품을 만들게 된다면 그건 당시의 문화가 안노 히데아키의 무의식에 심어진 것이고 그런 기의를 표시할 기표를 만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조 민족의 문자인 것이죠. 그래서 신고질라의 분석 데이터와 신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을 위한 신극장판에서 등장했듯이 앞으로 신 울트라맨과 신 가면라이더에서 자신이 창조한 문자를 집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이유는 그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노 히데아키라는 우주, 안노 유니버스에서 안노 히데아키라는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작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우리를 두고 자신의 정신 속에서 나온 우주에 살고 있는 작은 존재처럼 우리를 볼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 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신은 절대 등장하지 않지만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들만 등장한 이유는 신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절대 신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안노 히데아키의 독선 속에서 하등생물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철학 전공자들도 짧게 다루지 않는 인물과 사상들이기 때문에 축약으로 인해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거나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지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부터 TV판 해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